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분들의 신랄하지만 통쾌한 쓴소리 기다리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의견, 댓글 차마 달지는 못했지만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바로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신경민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각 당의 공천 얘기 뭐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하다, 순탄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요, 막판에 뭐 시스템 공천 깨졌다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 의원님, 이제 막바지 접어드는데 국민의힘 공천 한번 총평 들어볼까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같은 정치 환경에서 100%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덜 무리하느냐, 덜 오버하느냐, 또 어느 당이 더 시스템 공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상당히 그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덕을 본 거는 바로 이제 그 오래 묵은 중견 정치인들이죠. 전부 공천을 받잖아요. 물갈이가 안 됐다는 소리를 이제야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법 부결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현역에 대한 물갈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실제로 약간 오바를 했죠. 그런데 처음에 그 반사 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반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파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반발이 무슨 또 다른 계기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 보니 잠깐 뭐 정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민에서는 특검법 폐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그날을 기다린 건 맞고요. 아, 그 사이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거의 소음이 없었고 무음에 가깝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숙제들이 사실은 그쪽에 어떻게 보면 꽃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누구를 집어넣고 빼고 뭐 하다가 보니까 시끄러워진 건데, 저는 이 소음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국힘당 계열의 정당이 쭉 보면은 처음에 조금 반발하다가 예. 바로 무마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바라기 체질이라고 그 사이 불러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해바라기 체질이 바로 작동이 돼서 조기 진압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건 좀 너무 심한 편이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당차게 반발한 사례도 있어요. 예. 그게 2008년이죠. 친박 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하필이면은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체로 TK, PK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미래 권력인 박근혜 당시 의원이 우뚝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발하는데 지금은 집권 세력의 기한이 3년 남아 있고 예. 또 여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과연 반발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희생과 헌신 운운하면서 일단 참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느냐를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 반발의 강도는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그 친문 그 쳐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좀 약하게 보이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박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아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모두 신임 단수공천 받았어요. 이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정말로 뜻밖이고요. 예. 봐줄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그냥 확 갖다 꼽아버린 거니까요. 근데 미래 권력은 아니잖아요. 이건 봐주기죠. TK와의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해바라기 체질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저한테 너무하다고 그러는데 3년이나 남았고 미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친박연대 같은 이런 반발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번은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만 예. 총선 이전에는 확실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반발은 그렇게 오래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단수공천 받은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총선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묘한 게요. 예. 2016년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를 했던 계기가 바로 이 유영아 씨였어요. 당시 유영아 후보가 아마 송파을이었던가 예. 그랬는데 거기 아주 유력한 구청장 출신 후보가 있는데 단수 공천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발이 돼가지고 그 공천 파동이 세게 이루어진 그 계기였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이미 탄핵의 강은 지났다. 그러니까 도태우, 유영아를 공천하는 거는 그냥 지나온 강물을 한번 이렇게 돌로 튀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조국의 강하고는 좀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솔직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대체 그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 단수 공천을 받은 주체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이르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주도 세력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충격의 강도보다는 훨씬 약해진 게 사실이고요. 도태우 변호사가 단수 공천입니까? 경선입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또 경선 제가 지금 그 정확히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예. 근데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관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공관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워낙 유영아 변호사가 1등으로 점수 차이가 높아서 굳이 경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고 오해할까 봐 그랬다라고 본인은 설명하거든요. 물론 지나고 보면은 차라리 경선해가지고 아주 산뜻하고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공천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 생각인데 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중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선이 솔직히 있거든요. 공천이.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말이 안 나는데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반발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강남병 있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단수공천이라 말했는데 경선이라고 하는군요. 도태우 변호사는요. 예. 뭐 단수공천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 요즘 보니까는 뭐 단수공천이란 말 잘못했다가 예. 그러니까 고발도 도태우 당하고 변호사에 뭐 대해서는 경선을 했기 때문에 고발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발 얘기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막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도와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자, 신 의원님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놓고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뭐 통신에서조차 비명 행사 대참사 이런 제목을 뽑는 거 봤는데 신 의원님 결과 보고 놀라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상하셨습니까? 신 의원님 의견.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이 경선에서 비명들이 살아남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경우가 지금 군산 정도. 예. 신영대 지금 현역 의원이죠. 이분이 이기고 친명이라고 자칭하는 호소인에 해당하는 김의겸 비례 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것 정도만 이거 좀 예상하고 좀 달랐네라는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경선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 예. 대개 이제 비명 의원들이 거기서 대개 초선 재선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아무리 비명이라고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 반 그리고 당원조사 권리당원조사 반 이러니까 예. 권리당원에서 약간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되게 보고요. 예. 내가 또 지역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 비명계로서 경선에 임하는 분들이요. 근데 경선에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못 나오거든요. 이걸 다 알면서도
나 할 수 있다. 나는 예외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이 그 경선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실제 이걸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의 방법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극복을 하고 할 수 있으려면은 여론조사가 아주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로그인 기록이 다 공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ARS 이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전부 여론조사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 절차가 전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터널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자리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경선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경고를 해왔고 특히 이분들한테도 작년 9월 이후에 경고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예. 경선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뚜렷한 보장이 없는 한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투쟁 의지에 불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이번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예상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 의원님 지금 이 말씀이시라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지 공천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 저 친명이에요 하고 줄을 안 섰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컷오프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나쁘면은 또 공천해 준 사람도 있잖아요. 한두 명 양념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경선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하는 즉 개딸 그룹 본인들은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 경선할 때 애초에 뭐 하위 10% 20% 소리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유권자들 그러니까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각자 생업 때문에 자세하게 보진 못하지만 민주당이 뭔가 오바를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위 친명도 있을 것이고 비명도 있을 것이고 호남도 있을 것인데 지금 지지자들을 지금 갈라치기를 지도부가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적으로 그 모 민주당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서 닿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럼 무슨 선거운동을 하느냐.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앙 정치판에서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거칠잖아요. 아주 오바했음. 나 지금 오바하고 있습니다를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뭔가 저는 그냥 한마디로 볼 때 이 정치에도 참 아무리 밖에서 보면은 정말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 예. 이게 경험 부족이구나. 마치 또 중앙 정치의 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 지자체장 수준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도 성남에 있는 무슨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고 뭐 그런 말까지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요. 예, 요번에 이 경선에서 거의 지금 그 친문 내지는 비명계가 이런 식으로 횡사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여론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바깥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를 민주당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험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그래도 뭐 수도권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안정적인 어떤
의석을 확보할 거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하니까. 그게 무슨 자신감, 그 자신감을 갖는 자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론이 흔들린다. 일단 내 지지층, 그다음에 상대당 지지층 한 25%에서 30% 뺀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는 친문 내지는 비명이 있을 것이고 또 호남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데다가 중도에서 보면은 아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저 야당 대표의 하는 행태도 저것도 심판 대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아주 민주당이 낙승할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었을 때 지금 상황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자초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평론하러 오신 분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운동을 국민의힘하고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형국이 됐습니다라고 물론 사석에서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면 자신감 있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의 선거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는 그 어떤 여론의 반응이라든지 이거를 그 중앙에서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렇게 거칠게 안 해요. 예. 정원님 그렇게 잠깐 말씀 언급하셨는데 신 의원님 뭐 국민의힘에서 탄핵 예간 건넜다면 조금 전에 민주당 조국 예간 건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의원님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진보 쪽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떠요. 잘 안 뜨고 또 여론이 돌아가는 게 아니 민주당 위성정당의 표를 찍으면 진보당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여러 군데서 정치 집단에서 프로모션을 하니까 잘 안 또 안 뜨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조국 신당이 그 수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좀 여론조사를 보면은 껑충 뛰어올라서 여장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는 조국 신당이 뜰 때만 해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급기야 그저께 이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피고인 당과 피고인 당이 만나면은 이제 제 표현으로는 피고인당과 피고인당이 방탄을 위해서 만났다라고밖에 국민들 눈앞에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함께 구속수감당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이게 국민들 눈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해지니까 만났는데 이게 또 어떤 효과를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피고인이 각 당을 대표해서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좀 궁금해요. 이건 아마 조금 지나면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게 하여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두 분이 저희 방송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너무 조심하시길래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요.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 15살 이상 남녀 1,004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률은 12.8%였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인 50%만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요.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는 31%였습니다. 자, 정 의원님. 여기에다가 지금 조국 대표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으세요. 이렇게 비슷한 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 준비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말인즉슨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것 같이 하지만 비례대표는 우리가 다 지금 그 빨아들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건데요. 예. 민주당의 경우는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앞번호에는 그 진보 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국 혁신당 쪽 뽑아야 우리 당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될 거라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내놓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지 공약을 보면 예를 든다면 뭐 김건희를 그랬나? 김건희 여사를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또 호칭에 조심해야 돼서 예. 법정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그쪽 지지자들이 확 몰리는 효과. 이게 그런데 한국 정치로 볼 때는 이런 파퓰리즘에다가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념 정향에 있어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우리 걸로 흡수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수를 점하면서 양당에 의해서 대표되지 못한 사람은 좀 중도무당층이란 말이죠. 예. 이런 쪽에서 볼 때 그래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데 한국 정치를 이렇게 교란시키면 되나.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로 보면은 지금 그 열심히 임종석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의 예. 찍어 누르다시피 했는데 지금 조국이라는 변수가 팍 하고 지금 튀어오르는 상태고 이거 나중에 둘 다 뭐 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총선 후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막장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흥미진진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비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신 의원님 그런데 그 지금 경선까지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뭐 무소속이라든가 또 다른 당으로 나오고 뭐 탈당해서 다른 나가는 그건 지금 힘든 거죠? 어떻게 방법 없는 거죠? 아니, 법률로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정당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선 비용을 이제 당이 받아요. 예. 내가 이제 누구누구 뭐 2인 경선, 3인 경선, 심지어는 5인 경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경선 비용을 얼마를 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선 비용을 당에다가 납부하는 순간 예. 그건 이제 경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구의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용산은 하나지만은 다른 지역구는 대개 서울의 경우에 2개, 3개 있잖아요. 예. 가령 뭐 영등포를 예를 들면은 영등포 갑에 누가 내 가지고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영등포 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4개 지역구인데 예. 253개 지역구에 하나 빼고 예. 다른 지역구에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디든지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는 용기죠. 물론 영등포 갑도 을도 다 지역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갑에 나왔던 사람이 을로 가는 것도 힘들죠. 예. 그러나 하여튼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내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예. 뭐 나갈 수 있죠. 가령 박용진 의원의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결선 투표를 예.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불이익을 당해서 경선 탈락했다 그러면은 박용진 후보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너무 억울하다. 예. 그러면은 옆에 지역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오늘로 딱 34일 남았습니다. 정 의원님 방송 나가시면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태로 당장 내일 총선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상태로라는 전제를 붙여주셨잖아요. 예. 저 민주당 151석 못 받아요. 그 목표치가 지금 현재의 의석수보다 훨씬 낮은 151석이었거든요. 예.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다가 상식적으로 일단 그 컷오프 돼서 나간 사람들이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남이나 호남은 그래도 대체로 정해져요. 예. 거기는 거의 상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외가 한두 개 있겠지만. 예. 근데 수도권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파동이 그 지역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의 표 차이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현상. 물론 지금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34일이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예, 오늘. 근데다가 어제 비명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에 새롭게 지금 컷오프 된 사람 대신으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이름이 그렇게 낯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51석은 안 돼요. 심지어는 그 평론가들에 따라서는 뭐 110석, 120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 앞으로 34일 동안 누군가가 또 입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예. 아니면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끝났어요. 예.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 당 안 되겠구만. 나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이 당이야. 이렇게 거의 마음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를 그렇죠. 최소화해야죠. 그러니까 특히 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 신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선거 일단 들어가면 공천 잡은 그때부터는 뭐 얘기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정권 심판론 이게 위로 부흥 떠오를 텐데 그럼 우리에게 유리할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믿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그 지도부를 또 너무 믿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서로 나는 상대가 있어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믿는 거고요. 그 아까 입말씀을 하셨는데 19대 때가 아주 극명한 거예요. 예. 19대 때 김용민 공천 때문에 19대를 민주당이 놓쳤거든요. 그때 네. 보면 그게 어르신. 불과 한 달도 안 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34일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몇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선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대충 유권자들의 상당 숫자가 결심을 한다고 그래요. 난 누굴 찍겠다. 예. 근데 이제 총선의 경우에 국회의원 경우에는 그보다 시한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예. 일주일 이내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두고 본다는 겁니다. 어느 당이 잘하는지 내 지역구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조직까지 포함을 해서 바람, 구도, 인물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예. 34일이면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 보면은 예. 공천 때 공천 파동이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공천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일단 좀 공천에서 너무나 큰 실수가 패착이 국민들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덮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옥새에 들고 나르샤가 무슨 일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오전에요. 홍영표 의원이 서른, 박영순, 김종우 의원이랑 민주연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당의 이름을 민주연대로 새로운 미래가 완전히 바꿀 거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기자회 보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뭡니까? 지금 합당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연대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네 분이 한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일단 새로운 미래라는 플랫폼 이 큰 틀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겠다는 상징적 선언을 한 거죠. 예. 아직 이분들이 이제 몸이 넘어온 건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이 상징적 선언을 오늘 하기로 이제 네 분이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건 이것대로고요. 예. 당명 문제는 이건 내일이나 뭐 하여튼 곧 결론이 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예. 민주라는 글자가 새로운 미래에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당 안에도 있고 당 외에도 있고 또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은 아직 새로운 미래로 정식으로 이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라는 이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와 민주라는 거와의 어떤 융합점, 합치점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내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니까요. 예. 이 네 분이 일단은 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자, 정 의원님, 신 의원님이 앞에 계셔서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네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랬을 때 새로운 미래 뭐 당명이 이제 민주로 해서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미래가 화창해 보입니까? 아니면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꼭 새로운 미래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참 제3당이 예. 살아남기가 쉬운 환경은 물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본류 내지는 민주당다운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되찾아야 될 숙제가 생겼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것 역시 민주화의 본산이라고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는 호남 분들 그리고 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태동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젊은 세대 수도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예. 34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더군다나 또 요 틈새에 예. 국민의힘이 예를 든다면 뭐 부평을이 됐든 부천을이 됐든 예. 재배치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어차피 그 지역은 민주당 표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은 뭐 풍찬노수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예. 이대로는 안 되는데 새로운 미래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 저렇게 4천 내지는 1인 지하의 정당이라는 비난을 듣는 민주당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민주당이 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정치의 진화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역할은 많고 환경은 어렵지만은 예. 결국은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액터들 그러니까 예.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시간은 좀 길게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 분명합니다. 저도 이번에 신당이라는 걸 사실 처음 가담을 해봤는데 예. 이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아무리 그 국힘당이나 민주당에 욕을 하는 분들도 그러면 신당으로 오실래요? 그러면은 다 망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밖으로 나왔을 때 정당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찬바람이 세거든요. 비바람 맞아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탈당을 하는 건 또 신당에 입당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지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이대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양당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건 맞는데 그럴 용기를 갖고 새로운 3당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용기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2대 국회에 좀 의미 있는 숫자의 제3당이 들어가는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역시요. 일부에서처럼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4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 12.8%.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요. 비례정당 투표만을 봤을 때요. 이른바 조국신당이 15%,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각각 2%로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추이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지 두 분의 해석이 궁금한데요. 먼저 정 의원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34일 사이에 이변이 없다면 이런 경향이 예. 총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역설적인데 예.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궤적을 밟자면은 제3당이 등장해 가지고선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고쳐지는 모습을 그동안 상상해 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15%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상당수의
친문들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호남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반윤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선명성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중도가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 어디에 위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딜 수 없어 해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조국 신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 당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부상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1차적인 경쟁자는 조국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가고 조국이 뜬다 그랬던가 엄경영 씨인가.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감해. 지금은 뭐 같이 이렇게 뭔가를 도모할 것 같지만은 벌써 조국 전 장관의 말 속에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를 잡고 나는 좀 더 그 강력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 중도 이외의 민주당 지지층을 잡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굉장히 왼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역할 분담이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임종석 실장을 저런 식으로 막 거의 찍어 누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조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새로운 미래가 신현이 2%로 네. 나타났습니다. 글쎄 이 성적표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건데요. 금방 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을 위한 위성정당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해가지고 진보당과 손을 잡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는 걸 이게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선명성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선명성이 방탄당이라는 실체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이 방탄당은 결국 사당화거든요. 사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탄당은 오래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방탄당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안전,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거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선명한 것을 원한다,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한국 정치의 실체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의 잔류는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임 실장의 잔류는 글쎄 뭐 매우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임 실장 개인의 처신은 정말 섭섭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러냐면 탈당 입당 출마에 대해서 임 실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한 상황에서 완전히 없던 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낙연 대표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이낙연 대표가 그냥 장삼이사처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제안을 한 거고 그 엄중한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엄숙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말리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더 큰 것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예. 오늘 두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